자, 257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판례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판례들 중에서 구석탱이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대비할 수는 없고요. 자, 집합건물법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례들 하고요. 전형적으로 나오는 판례들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257페이지 보면 집합건물법에서 쓰는 용어 및 구성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구분 소유할지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지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반가로 2번. 세 번째 줄. 따라서 네 번째 줄.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이걸 구분행위라고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거기에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소유자가 건물을 증축을 했고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데 소유자가 이 증축 부분의 현황에 맞춰서 기존 건물 표제부를 표시 변경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구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거죠.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하려는 생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반가로 2번에 그 밑줄 그어져 있는 판례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안가로 2번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란 각 호마다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소유권을 말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집합 건물 내에 수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관리단 집회 결의를 보면 의결권의 몇 분의 몇,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의결권의 몇 분의 몇 및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때 의결권이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평수가 넓을수록 의결권이 커요. 그렇죠?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 호마다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각 호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101호, 203호, 307호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구분 소유자 갑, 요것도 구분 소유자 갑, 요것도 구분 소유자 갑.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경우 많죠. 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갖고 한동 건물의 집합 건물의 여러 채를. 이럴 때 요 세 사람을 세 사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인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1. 이렇게. 한 사람이 집합 건물 내에 수개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인의 구분 소유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및 의결권의 몇 분의 몇이라고 할 때 그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요. 그러나 구분 소유자라는 건 각 호마다 한 사람씩 있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을 1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공용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용 부분 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갑이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체납했다. 그리고 팔았다 을에게. 이럴 때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을이 승계하느냐. 관리비가 두 군데가 있죠. 전유 부분 관리비하고 공용 부분 관리비. 이때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고요.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체납한 관리비에 연체료가 있죠. 이건 당연히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갑이 관리비를 체납했다. 을이 구분 소유권을 승계했다. 체납한 관리비도 을이 승계하는가.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와 그 체납 관리비의 연체료는 을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얘도 체납하고 병에게 넘겨줬어요. 이럴 때 얘네들이 똘똘마리로 연대해서 체납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현 구분 소유자만 체납 관리비를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권을 상실한 전 구분 소유자도 계속 연대해서 똘똘마리로 체납관리비, 특히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260페이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관리단 규약이 없어요. 관리단 규약을 봤더니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 의무를 지분 비율로 부담하도록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용부분에 관한 부담 의무의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서 설령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에 대한 징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만큼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대로 징수할 수가 있다. 반가로 4번. 반가로 5번. 건물 외벽, 바깥면 당연히 공용부분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2번. 관리단,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별도로 설립 절차나 조직 절차 필요 없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대지사용권. 자,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1호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얘는 구분소유권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도 갖고 있는 거다. 대지사용권. 예를 들어서 A 건설회사가 건축을 했어요. 분양을 받았어요. 요것만 등기했어요. 그래도 이 값은 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까지 있는 거예요. 요게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대지사용권에 해당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자, 그러면 A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이 A건설회사는 전유부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분양을 받았는데 전유부분 구분소유권만 등기했어요. 그럼 이때 갑은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 대지사용권도 등기 없이 취득을 합니다. 등기 없이. 이때 갑은. 따라서 이 상태 저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왜 저당권이 있어요? 요게 실행이 돼서 요거를 병이 낙찰을 또 받았어요. 얘는 구분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대지사용권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구분소유권이 있고 대지사용권이 있는데 요 땅에 대한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지에 관한 권리만. 그런데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대지에 대한 권리만 취득했다면 이 분리처분 금지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권리를 취득했어요. 분리처분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선이라면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또 돼 있어요. 그러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다. 이게 원칙. 따라서 대지에 대해서만 권리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단 이 사람이 선이라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선이란 분리처분 금지를 알지 못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이 대지가 집합건물 대지임을 자신이 취득한 대지가 집합건물 대지라는 걸 모르고 취득한 선의를 말한다는 거. 이 선의의 개념을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261페이지 양가로의 반가로 1번 네 번째 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2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가 뭐냐?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선의로 대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해요. 이때의 선의란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선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대지가
집합건물 대지집은 하지 못하는 그런 선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선의 개념 정도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유 부분에 내려져 있는 가압류나 저당권 해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따라서 전유 부분이 경매가 됐다. 대지 사용권도 경락에는 한꺼번에 취득한다. 4번. 네 번째 줄.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건설회사로부터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을 함께 분양해서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전유 부분과는 등기한 사람은 대지에 관해서는 설령 등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대지에 관해서 점유사용권이 있다. 이 점유사용권은 설령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본권으로서의 대지 사용권에 해당한다. 그게 반가로 4번.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마찬가지입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경료받았고 대지에 관해서는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지 사용권은 있는 거다. 따라서 이거 분리양도 못한다. 갑은.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구분소유권도 취득하는 거고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는 거고 얘가 구분소유권을 팔았다 만약에 그럼 뭐도 팔린 거다? 이것도 팔린 거다. 분리처분 못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양가로 6번.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반가로 7번. 전유 부분과 대지 지분을 함께 분양 형식으로 받았는데 전유 부분만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뭘 취득한다?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8번도 마찬가지고요. 9번은요. 아파트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 없이 대지에 관해서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 대지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사용 수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대지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고 있을 뿐 구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을 못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나는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 못하니까 내 지분 비율만큼 사용료를 내놔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9번. 건물의 구분 소유자 아닌 자가 대지에 관한 지분만을 취득했고 그러나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도 쓰질 못해요. 이 사람은. 관리사무소 가서 나 대지에 대해서 지분이 있으니까 주차권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왜? 관리사무소에서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주차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땅을 전혀 사용을 못하니까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번.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 건축자로부터 건물 부분을 분양받아 팔았을 때 대지 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는가? 이전된다만. 이거를 팔았을 때 이것도 이전된다. 이전된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담보책임이라고 나왔는데 이 담보책임은 뭐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물이 줄줄 새요. 아, 그럼 당연히 수분양자는 담보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죠? 이 담보책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자 보수 청구권이 있고요. 하자 보수 추구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자 담보 추구권, 하자 보수 청구권이 있고 하자 담보 추구권이 있는데요. 요건 말 그대로 하자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뭐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단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거는 꼭 구분 소유자만 손해배상을 받아야 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등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요거는 구분 소유자만, 그것도 현재의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반가로 1번. 그래서 관리단은 하자 담보 추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유사 판례 6번째 줄. 입주자 대표회의도 하자 보수 추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자 보수, 하자 담보 추구권, 요 손해배상 청구를 말합니다. 요건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은 우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판례들입니다. 자, 집합건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데요. 갑이라는 자가 분양을 받았어요. 대금도 완납을 했어요. 점유도 하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구분소유권을 등기를 못했어요. 얘는 구분소유권을 등기를 못했다면 아직 구분소유자는 아니죠.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단 집회 구성원에 준하여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원래 관리단은요. 구성원이 구분 소유자. 누구라고요? 구분 소유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관리단 구성원이 되려면 구분 소유자여야 돼요. 그런데 건설회사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대금을 완납했고 열세를 받아서 현재 살고는 있으나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구분 소유자는 아니지만 구분 소유자에 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2번의 양가로 1번. 그럼 양가로 2번은요. 101호가 가불병 공동 소유예요. 이때 관리단 집회에서는요. 의결권을 한 사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셋이 다 가가지고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즉 전유분이 소인의 공유일 때는 의결권 행사자 1인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과반수 지분으로 정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다면 그자가 의결권 행사하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도 않았고 과반수 지분권자도 없다면 얘네들은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의결권 행사자 1인이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 그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게 오른쪽 양가로 2번. 뭐 양가로 3번이 양가로 4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 좀 필요한 판례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7번에 보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 끝을 보세요. 무효. 그 다음에 8번에 1번 관리인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강행규정 반가로 2번 관리단 집회 결의사항을 서면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투표나 전자문서로 합의했을 때 이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가? 없다. 집합건물법 41조 서면 합의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요. 관리인 해임 소송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 피고를 해야 된다. 관리인 해임에 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과반수로 해임할 수도 있고요. 구분소유자 1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구분소유자 1인이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는가? 관리인 및 그 관리인을 선임한 관리단을 피고로 해서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재건축.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옆 대지까지 합쳐야 재건축 오케이.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거 오케이. 다 된다. 양가로 1번. 건물 용도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 결의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인접 대지까지 합쳐서 신건물 대지로 이용하는 재건축 결의도 허용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려면 반드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을 정하는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됩니다. 그 정도 양가로 2번. 나머지 3번, 4번은 됐고요. 5번. 재건축 결의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 것을 서면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의 반가로 1번. 집합건물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 전제로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 여부를 서면 촉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면 촉구입니다. 반드시. 이때 2월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확답을 받지 않으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지 않는 뜻을 통지한 걸로 봅니다. 서면 촉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2월 내에 재건축 결의에 참가하실지 여부를 뜻을 확답을 해야 되는데 확답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답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밑에 재건축 결의 내용 변경하려면 5분의 4 찬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재건축 아파트 내부 마감 시설을 선택 사양에서 강제 사항으로 바꾸면 비용이 추가하죠. 이것도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 정도. 재건축 집합건물법은 이렇게 조문 철저히 보시고요. 몇 가지 나왔던 판례들만 좀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판례 사안 중에서 보셔야 될 것들이 다른 건 별로 없고요. 다른 건 좀
판례사안이 좀 어렵고요. 어렵고 4번에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있습니다. 이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갑과 을이 한 필지 땅을 사요. 사가지고 이걸 나누질 않고 공유로 등기를 해요. 공유로 등기하되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딱 나눠가지고 왼쪽은 갑이 단독으로 쓰고 오른쪽은 을이 단독으로 쓰자.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상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요. 대외적으로는 공유가 되겠지만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가 돼요.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자, 이때 구분소유적 공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대외적 공유라는 거 하고요. 대내적 단독 소유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외적 공유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여길 침범했다. 이만큼을. 그럼 갑뿐만 아니라 을도 대외적 공유니까 병은 대외 관계니까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니까 갑은 갑 소유 땅에 단독으로 을은 을 소유 땅에 단독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남의 땅에 못 짓는 거예요. 이렇게 대외적 공유와 대내적 단독 소유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이거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 청구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명의신 약정 해지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대내적 관계에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명의신 약정 해지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75페이지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종중이 종중 이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률헌 부부 사이 명의신탁의 경우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그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은 적용 안 돼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부 법률헌 부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본래 의미의 종중을 말합니다. 종중 유사히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을과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이름 빌리는 거예요. 빌린 사람이 신탁자, 빌려준 사람이 수탁자. 이때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요건 무효가 되고 요건 무효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둘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 혼인한 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 조세포탈 따위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는 거. 양가로 5, 양가로 6, 양가로 7 275페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가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도 부실법이 적용됩니다. 가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놨어요. 무효죠? 원칙이. 그래도 증여의제 규정이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돼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일단은 그게 판례입니다. 양가로 1번 명의상 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무효라 하더라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따위를 부과할 수 있다. 있다. 증여세 따위를 부과할 수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 명의상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삼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먼저 삼자간 명의신탁이란 갑이 병이란 사람하고 예컨대 A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갑이요. 친구 을하고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신탁자고요.
수탁자예요. 갑이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를 막바로 이렇게 넘겨줘요. 여기에 3자가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기본 기억하세요. 이건 무효, 이건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얘가 여전히 소유자. 그러나 매매는 유효. 따라서 갑은 여전히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기본 세트입니다. 3자가 명의신탁은. 자, 4번, 1번. 이해 터져봐. 3자가 명의신탁이 있어서 수탁자가 막바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유효.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한 거니까. 원래는 말소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줬는데 그걸 생략하지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다. 유효한 등기. 얘가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을이 임으로 등기를 넘겨줬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반가로 1번. 다음 페이지 3자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팔았어요. 돈 팔았어요. 이걸 팔았어요. 이럴 때 직접 야 받은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했다.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죠.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그다음에 반가로 4번. 부시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기존 명의상 약정과 그 등기가 무효가 되면 신탁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 매도인 소유로 얘로 복귀.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약명의신탁. 요거는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돈도 줘요. 그리고 을과 병과 매매를 해요.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요. 매도인이고요. 얘가 매수인이에요. 누가? 수탁자가. 신탁자는 가려져 있어요. 자금 제공자는 가려져 있어요. 이때 명의상약정 무효예요. 이 등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나눠져요. 이때 수탁자에 넘어가 있는 등기 유무효를 뭐 갖고 판단하는가? 병의 선악 가지고 판단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판단해요. 이에 터잡아 을병 매매도 달라져요. 무효가 되고요. 유효가 돼요. 소유자도 달라져요. 요 경우에는 여전히 병이고요. 요 경우에는 여전히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가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나눠진다라는 거. 요걸 반드시 계약 명의신탁을 구별하셔야 돼요. 신탁자가 매수인이 아닙니다. 신탁자는 자금만 제공하고 숨어 있고요.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매수인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등기 유무효를 꼭 일단 구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 자, 오른쪽 계약 명의신탁. 실질적 매수인은 누구다? 얘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명인이다. 경락대금을 얘가 돈을 줘서 얘가 경락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경락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상관없이 요 명인이 매수인이다.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얘가 만약에요. 이렇게 을등기가 유효여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얘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있는 거죠. 이때 얘가 부당이득한 것은 이 부동산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고 얘한테서 받은 돈, 요거 부당이득한 겁니다. 그래서 반가로 4번. 소위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금을 부당이득한 겁니다. 다만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요런 계약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거자 명의등기거나 범죄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요. 이럴 때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소유권 자체예요. 부동산 자체.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판례예요. 좀 전에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소유자가 을이라 그랬죠. 이때 을은 자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을이 뭘 부당이득한 거냐?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돈 자체.
그러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거는 부실법 시행 후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짓거리가 이루어졌고 병이 선이라면 그때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 자체다. 그럼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먼저 요거. 요 둘 다 얘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니다. 점유.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 돈 돌려달래 터져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갑은 내가 너한테 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유치하겠다. 안 된다. 두 번째 요거. 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돈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이 설령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소멸시에 걸린다예요. 두 가지 좀 어려워요. 자, 계약 명의 신탁. 첫 번째로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수탁자에게 넘어간 등기가 문제가 된다. 등기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 이때 요 유효인 걸 전제. 요거.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가 유효라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다. 이걸 전제로 두 가지. 이 계약 명의 신탁이 부실법 시행 후냐 이 원칙. 만약에 시행 전에 있었냐로 나눠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부당이득한 게 뭐냐? 부실법 시행 후라면 돈 자체를 부당이득한 거다.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 거다.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요 경우에는 신탁자는 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요 경우에는 신탁자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럴 때 신탁자의 돈 돌려달라에 타자마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이전 등기 청구는 설령 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요 두 가지. 요건 이미 나온 적이 있고요.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만 딱 머릿속에 넣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누고 오른쪽 매도인이 선인 계약 명의신탁. 선이 요거. 명의신탁자가 지금 매매대금 외에 세금까지도 부담했어요. 그럼 얘는 대금 플러스 세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거기 반가로 5번. 자, 다음 페이지 6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고 갑이 돈을 부담하지만 을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부동산 반환을 요구한 때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하여 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이걸 팔았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걸 팔았어요. 팔아서 돈을 받았어요. 양도세 내야죠. 이게 무효다 어쩌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갑이 부동산을 팔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명의인이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이거 원래 다 일일이 무효인데 그걸 떠나서 세금은 추징해야 되겠다. 너 양도세 내라. 아까 증여세도 마찬가지죠. 갑부동산은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놨다. 갑부동산은 을에게 명의신탁해놨다. 무효다. 무효라 하더라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니까 증여세 내라. 갑이 부동산을 팔았다. 그리고 을이 등기를 넘겨줬다. 무효다. 무효라 하더라도 너는 일단 돈이 있으니까 양도세 내라. 세금은 일단 세금대로 뜯어내겠다. 그게 반가로 6번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 매수자금 부담자, 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권 따위를 행사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요거 계약명의 신탁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합니다. 계약명의 신탁 명의상 약정 무효 등기는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한 경우가 있다. 유효한 경우가 잘 나옵니다. 수탁자에게 넘어간 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자. 이때 수탁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켰다. 부당이득이 있는 거다. 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게 뭐냐? 두 개다. 돈 부당이득이 있고 부동산 부당이득이 있다. 어떻게 나누냐? 구별 어떻게 하냐? 부실법 시행 후라면 돈을 부당이득한 거고 부실법 시행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 거다. 따라서 시행 후라면 갑은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시행 전이었다면 갑은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때 갑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첫째, 돈 내놔라. 이 돈에 터져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등기 넘겨달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린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라 하더라도 증여세라든가 양도세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양도세 누가 내는가? 자금 부담자. 이놈이 팔아먹고 돈까지 받은 상태니까 얘가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겠죠.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판례 문구가 한두 개 정도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법하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지문에 판례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만 머릿속에 딱딱 넣어두시고 판례집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판례집이란 건 어쩔 수 없이 판례 본문을 실어놨긴 했지만 그거 다 읽다 보면 여러분들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결론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6번에 걸쳐서 판례집을 어떻게 보면 주마간산식으로 한번 훑은 거예요. 그런데 결코 주마간산식으로 훑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판례 강의를 듣는 것이 버거운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를 3번 이상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판례 강의가 좀 버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론 강의를 다시 한번 핵심 이론 강의요. 3, 4월달 강의나 5, 6월달 강의를 3번 정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를 다시 한번 접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판례를 사례 형태로 나올 때는 어렵게 내고 틀리게 낸 거니까 그건 우리가 틀려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다만 결론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결론 암기하라고 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히 판례 문제도 중요한 것들은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맞을 생각은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자주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맞출 수 있으니까 이론 강의 한 3번 정도 들으시고 판례 강의를 다시 한번 쭉 눈 감고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이론 강의하고 판례 강의하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민법의 3박자가 이론 조문을 포함한 이론 강의, 판례, 마지막으로 기출입니다. 이 3가지만 잘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론 강의하고 기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2가지를 반복만 하셔도 판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심풀이로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판례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3가지, 3박자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특히 이론 강의와 기출 강의 이걸 중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으신 걸로는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아예 인이 배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반복을 부탁드리면서 판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